이야기는요, 그 송파구에 사는 30살 이 나라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인데요. 좀 이 이야기는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나라 씨는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한테 엄청 예쁨을 받고 자란 거예요. 얼만큼 예쁨을 받았냐면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서 번 돈 1,000원, 2,000원을 모아서 힘들게 모셨네. 원래는 이렇게 세탁기 밑에 숨겨놓으셨대요. 근데 7명의 손주 중에 나라 씨만 집에 오면 그거를 다 꺼내다가 나라 씨 손을 이렇게 쥐어줄 만큼 편애하는 손주가 있으시죠. 전재산을 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만큼 손녀를 사랑을 하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나라 씨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할머니가 좀 이렇게 키워주시다시피 한 거예요. 나라 씨한테는 할머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 같은 분이셨던 거죠. 이렇게 나라 씨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나라 씨가 11살이 됐을 때 나라 씨 꿈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나오셨대요. 꿈속에 나오셔서 나라야, 밥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고 너무 인사인데.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나라 씨 부모님이 어린 나라 씨의 손을 잡고 할머니를 보러 가자 하고 간 곳이 장례식장. 아이고. 할머니는 각별히 아끼던 손녀의 꿈에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 어떡해 떠나신 것 같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을 줬던 할머니가 떠나가니까 나라 씨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리움 속에서 이제 살면서 할머니가 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때 베개 밑에 할머니 사진을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잠들기 전까지 할머니 생각을 계속해서 꿈에 나왔으면 근데 할머니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나라 씨가 9년이 지나고 20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드디어 꿈에 나오신 거예요. 나라 씨가 거실에서 이제 TV를 딱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문을 딱 열었더니 할머니가 거기 딱 계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할머니가 나라야 우리 산책하자 그러시더래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산책을 하는데 할머니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더래요. 발걸음이 엄청 사뿐 이렇게. 특이하네. 이 다리가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걸으시더란 거예요. 이렇게 날듯이 이렇게. 네, 이렇게. 어르신 걸음걸이가 아니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갖고 할머니 왜 그래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할머니가 갑자기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 밑으로 돌, 음료수 캔, 쓰레기를 막 던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라 씨가 놀라서 이 사람들을 막 말리면서 차 밑을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가 거기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래요. 할머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위험해. 다쳐 나와. 할머니 빨리 나와. 그랬더니 할머니가 쑥 나오시더래요. 그리고는 또 다시 그 걸음걸이로 사뿐 이렇게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이 횡단보도 하나만 걸으면 나라 씨네 집에 도착하는 횡단보도였어요. 건너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아가, 난 여기 건널 수가 없어. 슬프다. 너 혼자 가야 돼. 그리고 이거는 선물이야. 그리고 검은 봉지를 주시는데 그 안을 봤더니
날 생선이 한 서너 마리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할머니랑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제 꿈에서 깬 나라 씨는 너무 오랜만에 할머니랑 만나서 되게 반갑기도 하지만 꿈 내용이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약간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맞아. 어. 이렇게 이상한 게 있어. 비숭숭해. 이게 무슨 꿈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방에 있던 나라 씨한테까지 들릴 정도로 거실이 엄청 시끌벅적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나가봤더니 아버지가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오시는데 새끼 길고양이가 졸졸졸졸졸졸 쫓아오더래요. 뭐야? 고양이는 원래 안 따라오는 그래요, 맞아요. 고양이는 그렇죠, 고양이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진짜 낯도 많이 가리고요. 거기다가 새끼 숨어. 고양이는 숨어요. 사람 손을 거의 탄 적이 없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거든요. 본능적으로 숨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새끼 고양이가 아빠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이 길 찾아가겠거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문 앞에서 계속 그 울음이 가슴에 탁 박히더래요. 밟히는구나. 그래서 이 새끼 고양이를 결국에는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 씨가 얘 데리고 오면 어떡하려 그래? 라고 이제 걱정이 되려던 찰나에 신기한 거예요. 할머니가 거의 10년 만에 꿈에서 나타났는데 이 고양이가 이상하게.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그래서 꿈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봤던 거예요. 할머니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던 모습. 사뿐사뿐 걷던 모습. 그러니까 고양이 생선 차 밑에 들어가고 생선.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 씨는 할머니가 고양이로 환생해서 길고양이로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또 이번에 그 날생선. 근데 날생선은 나한테 왜 주신 거지? 할머니는 근데 생선을 주시면서 횡단보도를 못 건넌다고 하셨고 이 고양이는 아빠를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왔어요. 그 순간 나라 씨가 아버지한테 막 달려갔대. 아빠, 고양이 만난 횡단보도가 혹시 마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야? 그러니까 아빠가 맞아. 오. 왜? 오. 나라 씨가 꿈속에서 할머니랑 헤어졌던 그 횡단보도였던 거예요. 너무 묘하게 다 맞아떨어진다. 그 순간 이제 나라 씨가 재밌다.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멍해졌대요. 허질이 다 맞춰졌네. 나라 씨 생각에는 고양이로 환생해서 살다 간 할머니의 새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고양이 수명이 있으니까. 환생한 고양이로서의 두 번째 삶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아버지께 새끼 고양을 맡겼고 우리 나라 씨한테는 생선을 주면서 잘 부탁한다. 아하. 소녀한테. 이런 뜻인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이하얀 씨의 선배 혜원 씨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싫어. 2009년 가을 어느 날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아이고.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빈소에 들어선 순간 혜원아, 괜찮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그러는 거야 뭐야? 제가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들어가서 좀 쉴래? 이러다 너가 먼저 쓰러지겠어. 저 사람 봤어.
저 사람이 왜 우리 할머니 빈소에 와 있는 거야? 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죽은 거라고! 뭐야?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아서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슬픔보다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탕 와닿았대요. 그래서 본인은 나 저 사람 알아. 이제 눈도 못 마주치고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 봤어.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더래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할머니가 보낸 마지막 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험이다, 인턴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못 뵌 게 어느덧 반년째였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죠. 서울에서 3시간. 버스에 내리니 어느덧 저녁 무렵이더라고요. 정류장에서 할머니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시장 거리를 가로지르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고요. 불 켜진 가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들이 줄지어 앉아서 물건을 이렇게 늘어놓고 팔고 계시는 거예요. 분들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런데 할머니들이 모두 까만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네. 그런데 옷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팔고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시들시들해진 쑥, 파리가 잔뜩 들러붙어 있는 생선, 썩어 문드러진 사과까지 멀쩡한 물건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 골목 끝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블라우스에 주름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여자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가 불쑥 제 앞에 웬 나무 그릇을 내미는 거예요. 나무 그릇, 목기. 뭐야, 메시지가 있네. 제사상에 쓰는 그릇, 제기였어요. 저보고 사라고요? 아, 저 제기 필요 없어요. 낯선 사람이 하필이면 또 제기를 사라니까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모른 척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온몸이 휘청 누가 민 것처럼 앞으로 쏠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타고 있는 버스가 급정거를 했더라고요. 할머니 집 가는 버스에서 꾼 꿈이었습니다. 좀 찝찝하네. 30분쯤 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류장에서부터 할머니 댁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죠. 혜원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 오늘하고 힘들었지? 배 많이 고프지? 할미가 얼른 가서 밥 차려줄게. 할머니는 왜 내 밥 걱정만 해? 우리 할머니가 잘 챙겨 먹어야지. 할머니는 인사부터 제 밥 걱정이었습니다. 나 보고 싶었어. 할머니를 따라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나 할머니 주려고 뭐 많이 챙겨왔지. 아이고, 밥부터 먹고. 그런데 누군가가 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왠지 낯이 익은 게 가만 보니 아까 꿈에 나온 제기 파는 여자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 여자? 뭐야? 아가씨 누구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어? 어느 동네 살아? 옆 동네에서 온 거야? 아이고,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네.
밥은 먹었어? 할머니. 밥은 먹고 다녀야지. 우리 집에서 한 끼 먹고 가. 들어와. 왜요? 불기대. 꿈에 나온 여자, 그것도 하필 제기를 팔던 여자잖아요. 너무 깨름직하고 불길했죠. 자세히 보니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한 30쯤, 헬쓱한 얼굴에 쾌한 눈. 옷은 또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다 해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들이냐며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정이 있으시네. 밥상은 10명이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푸짐했어요. 잡채, 전, 생선, 불고기 등등. 정말 여느 잔치상이 부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불청객인 저 여자와 함께 있잖아요. 이것저것 차리긴 했는데 아가씨 마음에는 들라나 모르겠네. 그냥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할머니도 진짜. 여자는 눈치라곤 하나도 보질 않았습니다. 정말 10일 정도는 굶은 사람처럼 개글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많이 고팠나 보네. 걸신이 들린 다음에 딱 저런 모습이 있구나 싶더군요. 정말 같이 밥 한 수도 뜨기 싫더라고요. 잘 먹는 거 보니까 내 배가 다 부르네.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반찬 좀 더 가져올 테니까. 같이 가. 참다 못해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할머니. 나 저 여자랑 밥 먹기 불편해. 당장 내보내자, 응? 아이고 사람 밥 먹고 있는 거 어떻게 내보내? 그래도 나 저 여자랑 밥 먹기 싫단 말이야. 사람 밥 먹다가 내쫓기는 게 제일 서글퍼. 그럼 딱 한 공기만 먹이고 보낼게. 저는 여자를 내쫓자고 졸랐고 마지막으로 딱 한 그릇만 더 먹이고 내보내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할머니와 얘기하던 그 잠깐 사이 여자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 채 사라졌더라고요. 비면 오네. 나갔어? 사실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 가다니요. 염치 없는 여자가 좀 괘씸했지만 드디어 저도 마음 편하게 할머니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한참 자고 있는데 딸그락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방이다. 아까 그 여자가 이제 남의 집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한 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려요? 그런데 자세히 그 그릇을 보니까 여자가 음식을 담아둔 그릇이 몽땅 제사에 쓰는 제기였습니다. 지금 여자는 남의 집 한가운데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말 그대로 미친 여자였어요. 아가씨,
제기는 어떻게 찾았대? 산 사람은 거기다 밥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금방 다시 차려줄게. 할머니. 할머니, 저 여자 이상하잖아. 당장 내쫓아야 된다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박하냐면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아휴. 결국 제가 내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기요, 나가요. 당장! 여자를 내쫓으러 거실로 나왔는데 어라? 어느새 여자는 또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상하네. 할머니, 내일 저 여자 또다시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남의 집에서 제사상 차리는 게 이상하잖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알겠지?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빛바랜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곱게 접혀있는 원피스 한 벌이 있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원피스는 못 입을 거야. 평생을 빠듯하게 살다가 네 엄마가 처음으로 내게 선물해 준 게 이 원피스야. 저희 엄마가 3살 무렵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자식 넷을 홀로 키우셔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자식들에게 늘 미안해 할머니는 한 끼도 편히 배불리 드셔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 아가씨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찾아왔을까. 할머니도 그 나이 때 배고픈 경험이 있으니까 그 힘든 마음을 잘 알아서 그래. 할머니. 여자를 보며 그 시절 도움 청할 곳 없이 힘들었던 자신이 떠올랐던 거죠. 앞으로 많이 효도해야지 다짐하며 할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왔고 그 이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공교롭게 또. 그런데 할머니 빈소에 감히 할머니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가 또 나타난 겁니다. 힘들어. 저 사람이 왜 우리 할머니 빈소에 와 있는 거야? 저기 저 여자가 왜 있는 거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우리 할머니잖아. 제 손끝이 향한 곳은 바로 할머니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뭐 지병도 없으셨고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 큰이모께서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은 너무 젊은가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이제 할머니 빈소를 차려야 된다는 생각만 이제 내가 봤던 사람이 할머니 영정 사진으로 있으니까 더 소름이 돋더라는 거죠. 지난밤 할머니 앞에 나타났던 여자는 바로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30 무렵의 할머니가 70의 할머니를 찾아온 거죠. 제 말을 들은 가족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빈소에 함께 계시던 스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간혹 저승사자가 본인의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어머. 제가 느끼는 저승사자는 갓을 쓰고 입이 이렇게 커서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좀 할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에 어떤 부분에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 과거의 모습을 못 알아본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곧 떠날 건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돌이켜보니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 밤에 한 일은 40여 년 전 자신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는 일이었던 거죠. 고된 나날을 보낸 자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부른 한 끼를 먹이셨던 거예요. 이제는 고운 원피스도 마음껏 입고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2002년 2월 도훈 씨가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갈 때 겪은 일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다 같이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어요. 교실 앞쪽을 청소하던 도훈 씨는 TV장 뒤에 아주 요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크고 오래된 액자였는데 달빛 아래 커다란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포효하고 있는 그림의 자수였어요. 그런 거 많았어.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근데 아무도 거기에 그런 액자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보시곤 갖다 버리라고 하셨지만 도훈 씨는 폼생폼사,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거든요. 취향이 독하네.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옆에서 구경을 하니까 괜히 허세가 발동을 한 거죠. 그 호랑이 자수를 버리지 않고 자랑하듯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합니다. 까불이네 까불이. 별걸 다 주워온다면서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지만 아 왜? 멋있잖아. 이렇게 하고는 방에 떡하니 걸어뒀죠.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잠에 든 도훈 씨. 방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떨림에 눈을 번쩍 뜨게 됐어요. 도훈 씨 집은 빌라 1층이었는데 창밖으로 꼭 자동차 전조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꼭 창문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았죠. 뭐지? 이런 소리가 났다고? 아, 자동차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 소리 같은데. 오토바이 아니야? 창문을 열고 보니까 코끼리만한 크기의 하얀 호랑이가 살기로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호는 당장이라도 도훈 씨를 잡아먹을 것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바짝 다가왔고 도훈 씨는 바들바들 떨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길 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좀비떼처럼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뭐야 꿈이야 뭐야? 저것들 또 뭐지? 그 순간 백호는 앞발을 휘둘러서 그들을 쳐내고 뭉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그림자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예요. 얼어붙어 서 있는 도훈 씨를 백호가 휙 뒤돌아 쳐다보는데 크게 벌어지는 주둥이 사이로 피로 물든 이빨이 날카롭게 번뜩였죠. 날 잡아먹고 말 거야. 안 돼! 안 돼! 꽁무니가 붙잡힐 것처럼 아찔한 심정으로 정신없이 방 밖으로 뛰쳐나가던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이지 뭐. 꿈이었던 거예요. 이 호랑이 자수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건가? 근데 자수 속 호랑이는 평범한 우리가 아는 갈색 호랑이였는데 꿈에 나온 호랑이는 백호잖아요. 이건 뭐지 싶더라고요. 근데 이 기묘한 꿈은 며칠 간격으로 계속됐고요. 그럼 이상하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상하지. 잠만 자면 침대 아래쪽에서 검은 손이 나타나서는 탁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악을 쓰다 정신을 차리면 침대 아래에 널브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였죠. 또 한 번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꼭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느낌.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까 호랑이 자수 액자에서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은 피부가 다 갈라지고 살갗이 많은 빨갛 다 벗겨진 흉측한 몰골이었어요. 엄마! 막 미끄러지고 엎어지면서 방에서 뛰쳐나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죠. 근데 헛소리 한다고 등짝을 때려도 시원찮은 엄마가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엄마도 무슨 꿈을 꾼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보다. 어머니도 도훈 씨 방에서 웬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는 걸 몇 번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때 어머니가 급히 도훈 씨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호랑이 자수를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죠. 그 여자를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저 자수를 가져온 뒤부터라는 거예요. 이 자수가 부정을 탄 것 같으니까 나를 잡아서 버리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게 이 소동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달그락 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그쪽을 쳐다보니까 그 옛날 현관문 아래에 우유 넣어주는 통 있죠, 통. 도넛 있잖아요. 통 있죠. 거기가 열려 있는데 웬 눈 하나가 많이 쳐다보고 있는 그는 무서워. 도훈 씨는 이거 장난치나? 이거 누가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달려갔죠. 그 순간 눈이 탁 사라지면서 덜컥 뚜껑이 닫혔어요. 겁이 없던 도훈 씨는 곧바로 문을 벌컥 열어봤죠.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빨리 도망친다고 해도 발소리가 들릴 텐데 복도는 정적만이 가득했죠. 뒤숭숭한 마음에 다시 소파로 돌아와서 누운 채로 TV를 보는데 순간 귀를 간지리듯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귀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위쪽인데. 위쪽? 서늘한 기운에 천천히 위를 바라보자. 여자가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싫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도훈 씨 몸을 덮치듯 훅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도훈 씨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뭐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그 여자가 나타났지?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호랑이 자수를 베란다에 두고는 그랬구나. 안 버렸어. 버리는 걸 완전히 까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바쁘기도 하고 이제 날 근데 잡아서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희한한 게 어머니도 꼭 뭔가에 홀린 것 같다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형 내가 버린다고 했는데 왜 거기 있지? 예. 이렇다 보니까 호랑이 자수를 함부로 버렸다간 좀 화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고 그냥 갖고 있기에도 좀 찝찝한 거죠. 결국 어머니는 도훈 씨를 데리고 알고 지내던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호랑이 자수에 오래 묵은 여자 원기가 붙어온 모양입니다. 아드님의 기가 보통 강한 게 아니네요. 그 원기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야금야금 기를 갉아먹고 있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다른 원기들까지 다 집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군요. 그래서 뚜껑으로 본 거잖아. 밤마다 집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들끓었을 텐데 이 버틴 게 용화구나. 꿈에 백호를 봤구나. 어떻게 하셨지? 예. 맞아요. 아니 저를 막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호랑이 자수에 있던 그 호랑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조상신이란다. 백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도와줬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훈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속에서 좀비 떼처럼 몰려드는 그 검은 그림자들을 먹어치우던 백호가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 원기가 불러 모으는 잡기들을 집 앞을 지켜서서는 다 막아주셨네. 기도를 하고 온 그날 밤 도훈 씨는 희미하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데려가려고. 그 후로는 그 여자 귀신은 도훈 씨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스님이 그 호랑이 자수를 처분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맡기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게 원래부터 없었나? 호랑이 그 윗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윗니가? 네. 이빨 빠진 호랑이. 그 송곳니가 없으니까 영락없이 이빨 빠진 호랑이였죠. 위용이 가득하고 웅장해 보였던 그 그림이 하셔서 보니까 어찌나 낡고 초라해 보이는지 저걸 멋지다고 들고 왔다는 게 의아할 지경이었어요. 도훈 씨는 액자를 잠깐 그 현관 앞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그 액자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또 집어갔네. 누가 또 이제 도훈이 씨를 가져갔나 보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 건지 아유. 아무리 주변을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무섭다. 사라진 호랑이 자수. 지금쯤 또 다른 누군가의 집에 걸려 있는 건 아, 이번 면접도 망했어. 한 해면 끝날 줄 알았던 취준생 생활이 3년 넘게 계속되자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 또 떨어졌어. 또. 아. 초조하고. 너무 힘들죠. 힘들지. 제가 불교 신자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종종 집 근처에 있는 절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날도 조용한 법당에 혼자 몇 번이고 엎드리며 부처님, 제발 올해는 취업 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었죠. 하지만 간절한 만큼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다 뭔 소용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숨 푹푹 쉬며 돌아 나오던 때였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는데 총각, 젊은 사람이 많이 힘들지? 아이고, 어쩜 귀한 자손 돌봐줄 조상신이 하나 없어. 듣는 순간 이제 하다 돌을 하십니까를 절에서 담았나나 싶었죠. 약간 비슷하다. 짜증스러운 마음에 저기요. 아주머니,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한 소리하고는 자리를 뜨려 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백날 여기서 기도해봐야 총각은 안 돼. 평소에 저라면 대꾸도 안 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인생 최악의 시기였거든요. 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그럼 뭘 어쩌란 말이냐 했더니 이거 내가 만든 염주인데 딱 일주일만 차고 있어봐. 총각이 너무 딱해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주는 거야. 일단 차고 나면 씻을 때고 잘 때고 몸에 꼭 지니고 있어라. 그럼 금방 운 트일 거다.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주니까 뭐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염주를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와 대박! 왜? 뭐가? 와 미쳤다 진짜. 왜? 친구 따라 인생 첫 투자로 코인 100만 원치를 샀었는데 1000만 원 됐어? 그게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거야. 운수대통. 와. 와, 10년 전이면 가능해. 코인 가능해, 코인.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엔 합격됐다! 와! 합격! 합격! 염주 때문에?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네.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겨. 이게 뭐지? 뭐야? 진짜 이 염주가 효과를 본 건가? 그 아줌마 정체가 뭐지? 아유, 거봐. 내가 총각이 너무 딱해서 도와준 거라니까. 이제 내 말 좀 믿겠어? 저를 기다렸다는 듯 절에서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염주 가지고는 꼬인 팔자 풀기 힘들다며 이번엔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하시더라고요.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엮였다. 아주머니는 좋은 조상신을 다시 곁에 두려면 자기가 알려주는 걸 한 달 동안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속인인가? 들어보니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꼬인 팔자 한번 풀어보자. 첫째, 자정이 되면 생쌀을 가득 담은 밥그릇에 마른 향을 꽂아두고 2번 절을 올릴 것. 그리고 둘째, 아침까지 제사상을 그대로 둘 것. 그리고 셋째, 조상신의 기운과 부처님의 기운이 섞이지 않게 절대 절을 찾지 말라고 하셨죠. 뭐 별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겨도 3가지는 한 달 동안 꼭 지켜야 돼. 꼭! 알겠지? 그날 밤부터 제 침대 옆 책상 앞에 작은 상을 마련해 두고는 말씀하신 대로 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쯤 지났나? 그날도 자정에 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새하얀 버선을 신은 발이 보였고 한복 치마가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허리선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반신만 있는 거야? 이거 정상적인 귀신이 아닌데. 하반신만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죠. 순간 까무러치게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불을 켜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못 본 건가? 그 자리에 남은 건 제가 차린 제사상뿐이었죠. 헛것을 봤구나. 그날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쌀 떨어졌나?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누군가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겁니다. 지난밤 보았던 치마의 하반신이 아닌 형형색색의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제사상 쌀그릇 쪽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신없이 생쌀을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튀어나온 그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올리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생쌀을 가득 담은 입은 선명히 보이는데 눈과 코가 있어야 할 자리는 까맣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손을 탁 짚더니 제게 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코앞까지 와서는 잘못했어. 이 손으로 그냥 집어서 우거우거 넣었어요. 그냥 막 집어넣어, 막 질질 흘리면서 바닥에 쌀 천지인 거예요. 막 흘려가지고. 꿈처럼 드는 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딱 돌아보는데 입은 있어요. 입은 있고 눈이 되게 뚫려 있었는데 진짜로 뭐 살아있는 사람 눈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안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징그럽게 좀 보이고 코도 없고 귀도 없었어요. 그 기괴한 형체는 일주일에 2-3번씩 밤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자주 오네, 자주 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일까? 저는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저와 다르게 그 형체는 하반신만 있던 모습에서 상반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입만 있던 얼굴에도 코와 귀가 생겨 있었어요. 서서히 생기나 봐. 오늘 하반신 있다가. 잘하네, 잘하. 너무 찝찝한 기분이 들어 지금이라도 제사상 차리는 걸 멈출까 싶었지만 한 달을 꼭 버텨야 한다던 아주머니의 당부가 떠올라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입사 후 좋은 부서에 배치를 받아 이제 좀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싶었던 저는 조금만 더 참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제사상을 계속 차렸습니다. 아주머니와 약속한 한 달을 이틀 남긴 어느 날. 그날 전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결국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는데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벌써 창밖이 깜깜하더라고요. 이틀만 버티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을 차려야겠다 싶어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데 어디선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는 그제야 그 여자의 정체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칼을 든 채 넋이 나간 듯 제자리를 뛰고 있었습니다. 무덤... 그 여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무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당 귀신인가? 잠시 뭔가에 홀린 듯 그 여자의 모습을 넋놓고 보던 그때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냐고!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 이젠 입도 코도 귀도 생겼는데 딱 하나. 눈만 없는 겁니다. 그런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만 있는 제게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좀 있으면 너 먹을 수 있거든. 제 귓가에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쌀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건 절대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다 생각한 거죠. 그러네, 뭐가 있네. 전 불이 나게 절로 향했어요. 그 아줌마를 만나 대체 나한테 뭘 시킨 거냐 따져 물어야겠다 싶었거든요. 법당 안으로 들어섰는데 더러운 걸 가지고 어딜 들어가! 한 70년 넘어 보이는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께서 절 매섭게 노려보시며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던 그 순간 네 팔에 찬 그거! 그거 당장 이리 내! 지금 뭐 하시는... 할머니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제 손목에 있던 염주를 빼앗아 가셨어요. 이게 왜... 그런데 염주를 찾던 손목 주변에 온통 검붉은 핏자국처럼 뭐가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분명 그 염주를 차고 샤워도 하고 밖에도 멀쩡히 돌아다녔고 이게 뭐지? 그 순간 벙찐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할머니께서는 자기 몸 내어주고 제사상까지 차리는 한심한 놈이 어딨냐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뭐라 대답도 못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주머니가 나타나 법당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아주머니. 염주 어딨어? 어딨냐고! 한 달을 못 참아서 절로 기어 들어와 이 썩을 놈! 네가 네 복을 발로 차냐며 정말 악담이란 악담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이런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어디 그런 잡것을 남의 집 기이한 자손한테 떠넘기려 들어? 조금 전까지 역정을 내던 아주머니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네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왜 너네 대에서 끝나야 될 걸 남의 자식한테 넘기려고 하느냐 이러는데 아주머니가 되게 매섭게 그 할머니는 쳐다는 보는데 몸을 막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그 애들이 그 장난감 안 사주면 떼쓰는 것처럼 발을 막 바닥에다 막 허적대면서 아니 하루면 되는 거를 이렇게 놓치나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냐 어디서 또 저런 애를 찾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귀신 대신 저쪽으로 보내나 보다.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법당 문가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얼른 문가에 놓인 신발을 신으려는데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갑다 하고 마음 강하게 먹고 살아야 해. 에휴, 딱한 내 새끼. 제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과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는 이게 진짜 저 당신인갑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이게 뭔가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또 한 번 제 방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딱 여기 들어갔는데 그 테이블에 그 흰 그릇에 쌀이 그대로 있고요. 다 정리해서 버렸는데 왜 이게 있지라고 해서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제 증명사진이 제가 분명히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었거든요, 한 장을. 근데 그 증명사진이 그 테이블 쌀밥 그릇 앞에 있더라고요. 왜 제사 지내는 거네? 이게 내 제사상이었나? 내가 뭔가 이제 내가 죽어가야
내 기운을 뺏어서 그래서 나중에 눈까지 생기면 완벽하게 내가 뭔가 지배당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 생각은 했죠. 이런 게 있어? 너무 무섭다. 한 달 동안 제가 차린 건 저의 제사상이었던 걸까요? 여전히 그때의 일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